그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내외 그리고 수행원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산 천지까지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여하에 따라 북미 2차 정상회담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수행단으로 북한을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뉴스룸에서 인터뷰합니다. 평양 정상회담 2박 3일간의 생생한 이야기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듣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선에 성공해 길게는 2021년까지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선 소감에서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아온 다스가 법정 모독을 이유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BK 김경준 씨가 빼돌린 뒤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5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남성 생도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해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생도는 10차례 이상 여생도 숙소를 드나들며 불법 촬영을 이어왔고 확인된 피해자만 7명에 달합니다. 최근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경남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금도 하차하는 승객들과 진입하는 버스들이 같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요. 추석 귀성행례를 앞두고 귀성객 안전을 위협하는 시외버스 터미널들을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새로운 역사를 위해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양과 백두산까지 이어진 남북의 비핵화 메시지는 곧장 남북미 대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에 뉴욕에서 이용호 외무상을 만나고 또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의 대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문 대통령의 귀국 기자회견 소식을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대부분을 비핵화 논의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실히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에 남긴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을 다음 주 유엔 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구두 합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를 위해 금강산 상봉시설 몰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을 가졌던 동대문 프레스센터에 이성대 기자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랫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다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혹시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간의 그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짐작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희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직접 언급, 사실 이것은 미국 쪽에서 직접 듣고 싶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언급한 것이 자꾸 이렇게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의 영변 핵시설 폐기 시사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게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선언에 언급된 영변핵 시설 영구 폐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언에 언급된 영구 폐기라는 뜻은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뜻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일각 등에서 눈속임이다, 쇼다라는 식의 일각의 의심의 눈초리와는 달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이른바 CVID를 재확인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성대 기자가 직접 질문한 내용 가운데 북한이 이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르면 이런 조건을 붙였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는. 이 상응 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라서 질문을 하게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상응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마다 미국이 취해야 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들이라고 설명을 했고 구체적으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논의를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조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게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대북제재 단계적인 해제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요구하고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맞는데 그걸 공개하긴 이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체적인 상응 조치라는 것은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북미 간의 합의해야 될 문제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하는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그 종전선언이라는 개념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왔던
단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당장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전선언은 일개 정치적인 선언, 서로 적대 관계를 멈추자는 정치적인 선언일 뿐 당장 유엔사나 주한미군과는 관계가 없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뤄진다는 데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 이전에도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조금씩 저희들한테 즉 공동선언으로 알려진 것 이외의 얘기들이 혹시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남북 간의 얘기는 거의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넘어간 얘기들이 있다는 그런 것이 맞을까요?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건 청와대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2박 3일 기간 동안 미국 측과 동시적으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마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나올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남아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남북의 정상은 오늘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백두산 등정은 여러 가지 얘기거리와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잡고 지켜든 사진은 이번 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참 이 백두산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천지 풍경을 바라보며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졌고 문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이설주 여사는 백두산에 전설이 많은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 근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을 모시고 사진을 찍으시죠.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 라며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미리 준비해간 생수병에 천지 물을 담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백두산 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주도 한라산을 답방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서울로 답방을 오면 한라산으로 모시겠다고 말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라산 정상에 헬기패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백두산 정상에서의 대화 내용은 지금도 그 대화 내용이 저희들한테 영상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또 정리해서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상회담 일정의 마지막 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어렵지 않게 백두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날씨도 물론 좋았지만 백두산 정상까지 오르는 교통편이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에 오른 경로를 이선화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반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삼지연공항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갈 때 타고 갔던 공군 1호기 대신 이 기체가자가 삼지연공항에 뜨고 내리기 좋은 공군 2호기를 탔습니다. 1시간가량을 비행한 뒤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한 건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 그리고 군악대와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10분간의 환영식을 마친 뒤 남북 정상 부부는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2,749m에 달하는 백두산은 지리적으로는 북한 양강도와 중국 지린성 사이에 있습니다. 등반하는 길은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 동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길은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동파 쪽 길을 통해 장군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군봉은 백두산에 있는 16개의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다행히 날씨는 화창했고 이 보시는 것처럼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장군봉을 본 남북 정상은 이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잠시 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10분쯤 이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10분가량을 내려가 천지에 닿았습니다. 장군봉에서 천지까지는 1.5km 정도 거리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 이 두 정상은 함께 백두산에 오르며 지난 4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 이어 또 한 번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장면은 여러 가지로 좀 기억에 남죠. 이번에 삼지연 초대소에서도 두 정상은 그때와 비슷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보낸 시간들을 임소라 기자가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 정상을 함께 다녀온 두 정상 내외는 삼지연 초대소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은 삼지연에서 찍는다는데 알 수가 있나? 초대소를 둘러보던 두 정상은 참모진의 즉석 제안으로 초대소 안에 작은 다리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저기 저 작은 다리 예쁘지 않습니까? 판문점 도보다리를 거닐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 없이 두 정상, 단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별을 나니까 새소리, 늘 세 가지 새소리가 그게 이제 오히려 무슨 있는 그대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정말로 천하의 명장면이고 2박 3일을 함께한 정상내외는 삼지연에서 마지막 오찬을 함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하늘길도 열렸습니다.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을 거쳐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백두산 근처의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백두산에서 직항로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5분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성남 서울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사흘간의 방북을 마치고 오후 3시 반에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입니다. 공군 2호기는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로 북한 영공을 거치는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북한 영공을 거쳐 날아온 뒤 디귿자 형태로 서해 상공을 날아 서울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8일 방북할 때 이용했던 평양 순안공항에 중간에 내리지 않고 곧장 서울로 날아온 걸로 보입니다. 2007년 10월 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백두산 관광개발차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지만 순안공항까지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한 뒤 육로로 내려왔습니다. 북측에서 제공한 특별기를 통해서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삼지연공항까지 가고 거기서 백두산 현지를 답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2008년 5월까지 김포와 삼지연공항을 잇는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평양 공동선언 하루 만에 즉각적인 협상 모드로 전환하면서 구체적으로 뉴욕과 빈에서 만나자고 북한을 끌어당겼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평양 공동선언의 효과로 북핵 협상의 교착 상태는 일단은 긍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거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크게 진정됐고 그도 나도 평온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겁니다.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인 10월 정상회담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당장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뉴욕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폼페이오 장관이 관련해서 비핵화 완료 목표 시점을 2021년 1월로 못 박았습니다. 이건 3년이 안 되는 그런 기한인데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원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특사 방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한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의 약속을 근거로 2021년 1월을 비핵화를 완성하는 비핵화의 시간표로 공식화한 겁니다. 16개월 만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의 폐기를 마쳐야 한다고 비핵화 속도를 압박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자,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뉴욕과 빈 이 투트랙 북미 협상 제안이 눈길을 끄는데 이건 북미 간에 그동안에 이미 좀 상당한 수준으로 협의가 진척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형식은 기존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체제와 비슷합니다. 뉴욕에선 자신이, 빈에선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 주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오스트리아 빈은 과거 북한 영변 사철을 전담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본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찰단 복귀와 검증에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핵 사찰의 대상과 범위, 나아가 단계별 비핵화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에 미국과 IAEA 사찰단 참관을 허용했다. 이런 발언을 폼페이오가 했는데 이걸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선언에는 없던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했다고 트윗을 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영변 핵시설의 국제 사찰단 수용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비공개로 전달한 카드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도 국제 사찰 아래 영구 폐기하겠다는 부분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흘 전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편지에 이어 열흘 만에 추가로 친서를 보내 미리 평양선언의 비핵화 내용과 핵사찰 수용 카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흘 전에 친서를 보냈다면 남북 정상 3차 회담 직전에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몰랐던 친서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앞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핵을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래 핵에 대해선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현재의 핵 폐기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평양 공동선언문은 유관국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현재 핵,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 핵, 즉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핵에 대한 약속만 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건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외에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나 현재 핵의 폐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약속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저 말뿐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면 큰 진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3차까지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윤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비핵화가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말을 꺼낸 쪽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지만 비핵화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사전 조율 과정에선 우리 측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북측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슨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옳도당치 않는 지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 때 역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재확인했지만 전언이었습니다. 6월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시작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에 공헌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기로 한 발 나아간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합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비핵화를 우리 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약속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번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제 서해와 동해 접경 지역에서는 해안포 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서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평화의 바다가 되는 것인데 누구보다도 연평도 주민들의 심경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가혁 기자가 지금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가 있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지금 뒤로 폐허가 된 집이 맞죠? 그 집이 보이는데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네, 이곳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이곳 연평도를 기습 포격했을 당시 완전히 망가져버린 집 세 채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한 곳입니다. 지금은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붕과 천장, 또 더 안쪽에는 불에 다 그을려버린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듯 이곳 연평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 긴장, 도발 이런 단어만 떠올리게 했던 서해상 최북단 섬 중 하나였습니다. 예, 이제 그쪽이 완충지대로 되는 건데 연평도 주민들의 반응을 혹시 들어봤는지요? 네, 어제 합의에 따라서 당장 11월부터 이곳 연평도를 포함해서 서해상과 동해상의 남북 경계구역이 무력 도발 없는 완충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포사격, 해상 기동 훈련 등을 멈추고 배치된 포의 문을 닫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게 됩니다. 오늘 낮에 저희가 맨눈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측 섬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곳에서 포격 사건을 직접 겪었고 지금은 고3이 된 한 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천에서 피난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뭘 앞으로 그런 해안포 사격이나 아니면 무력 행동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도 큰 평화의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이곳 일부 주민은 앞으로 얼마나 북측이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연평도에 가 있는 이가혁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입장만 받아 적은 회담이라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핵위협은 여전하고 남한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만 받아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은 여전한 한반도라는 점을 군사 분야 합의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북방에 그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합의를 하고 오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도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국민들 앞에 침소봉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권을 빼앗겨 11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됐다고 한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젠 결정해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이른바 정상국가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아마도 북한의 경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설주 여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첫날 순안공항에서 마지막 일정인 백두산까지 그 존재감이 알게 모르게 두드러졌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반갑게 맞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네 사람의 모습은 다음 날 노동신문 일면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두 정상만 카메라에 담겼던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당시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옆에 설 퍼스트 레이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호 여사가 방북한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권양숙 여사 모두 비록 평양에는 동행했지만 나홀로 일정을 소화해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설주 여사의 등장은 북한의 외교 관례를 바꿨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로서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대부분 함께한 이 여사는 우선 겸손한 말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를 살뜰히 챙기고 때로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장님 외국손님들이 다 백년 소리 하면서 강보 한들 뭐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백두산 천지에선 친절한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이설주 여사의 등장이 세계 속에 괴팍하고 기괴한 나라로만 알려졌던 북한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연단을 선 건 남북 모두에게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설은 중간중간 박수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긴 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집단체조 공연이 끝나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연설을 박수로 청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연단을 이어받은 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핵화 합의도 전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평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2분 정도로 예상된 연설은 7분간 이어졌고 15만 관중은 모두 일어서 12번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어젯밤 이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단 체조 공연입니다. 원래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이 공연은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예상대로 대단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 관중의 함성 소리에 음악도 폭죽 소리도 묻혀버립니다. 그라운드에선 체조 공연이 계속됐고 관중석 한편을 채운 17,500명 평양 중학생들은 쉴 새 없이 카드 섹션을 펼쳤습니다. 남측을 고려해 정치색을 덜어냈고 대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바람을 풀어냈습니다. 평양과 부산을 오가는 열차를 그려내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소망도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향의 봄, 홍도야 우지 마라 같은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공연은 본래 빛나는 조국으로 부르지만 오늘 노동신문은 공연 제목을 빼고 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집단 체조 공연은 그동안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체제 선전도 줄이고 반미구호도 뺐습니다.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수행단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케일의 무대를 봐가지고 되게 보는 내내 넋을 놓았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진행된 공연의 마지막 노래는 다시 만나요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법원 행정처입니다. 당시 행정처가 수원 사업이던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취임 1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치 69년 만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포함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행정처 폐지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또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도 내년 정기 인사를 통해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법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처는 고위법관으로 가는 승진 코스로 여겨지면서 법원 관료화와 정치화의 핵심 조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행정처에 근무 중인 판사는 모두 33명인데 먼저 11명을 내년 2월 인사해서 일선 법원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나머지 22명은 법원 행정처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개혁 업무를 지원하고 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전에 모두 재판 업무에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전국의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내년 인사 때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 법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가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140억 원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왔다는 이유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이른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대표 김경준 씨는 주가 조작에 이용한 옵셔널 캐피털에서 371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이 중 약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둡니다. 이 횡령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데 BBK에 투자한 다스와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털,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미 연방 검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미 연방 법원은 2013년에서야 이 돈이 옵셔널 캐피털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다스로 넘어간 뒤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동원해 받아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다스는 최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옵셔널 캐피털 측이 다스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으로 처벌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다스에 12월 3일까지 법정 모독죄를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판결을 불이행하도록 의사결정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게 다스의 실소유주든지 정책 결정자이든 누구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셔널 캐피털 측은 이 같은 미 연방법원의 명령을 다스 본사로 전달하기 위해 오늘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서 불법 촬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설치한 건 이 학교 3학년생으로 지난 1년 동안 불법 촬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릅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생도 생활관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 15분쯤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점호를 위해 학생들이 청소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흰 A4 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샤워실이 보이는 각도로 변기 뒤에 설치해둔 겁니다. 요하고 벽면하고 요 틈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일 좀 같은. 그러니까 딱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는 협박성 글도 있었습니다. 말하면 헛들여버려. 말하면 헛들여버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건 이 학교 3학년생 김모 씨입니다.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스마트폰과 촬영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생도가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불법 촬영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릅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김 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내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불법 촬영을 한 남성 생도는 평일 대낮에도 여생도 숙소를 드나들며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생도들과 같은 층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적발된 뒤에도 같은 건물에서 지내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생활관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진 건 대부분 평일 일과 중이었습니다. 여생도들이 수업을 받는 틈을 타 숙소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설치한 겁니다. 생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강의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번 빠질 때 다 없는 거예요. 실제 스마트폰을 설치한 김모 씨는 여생도들과 같은 층에서 생활했습니다.
중대별로 방을 배치하다 보니 남녀가 같은 층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남자와 여자 기숙사 건물을 분리하거나 한 건물이라도 출입구를 따로 두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방문도 강제로 열어둬야 합니다. 사실상 사생활 보호가 안 된 상황에서 김 씨의 범행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겁니다.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김 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 생도들과 같은 건물에 지내며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여생도들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체 630여 명 중 61명이 여성입니다. 사관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군본부와 TF를 구성해 예방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아기 물티슈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정말 괜찮은 건지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식약처가 국민청원을 받아 제품을 검사하는 첫 품목으로 이 물티슈를 선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류가 초과 검출된 제품이 10개가 넘어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아기에게 써도 좋은 물휴지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있는 제품 특성상 정말 안전한지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화학약품이 좀 덜 들어간 그런 걸 고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뭐 모든 제품이 다 화학약품 들어갔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2011년과 2014년에는 한 업체의 물휴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업체의 물휴지 10개 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기준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물휴지는 식약처가 국민의 요청을 받아 제품을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이 됐습니다. 많이 팔리는 물휴지 제품 147개를 검사했는데 이 중 14개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류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장균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방부제,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은 없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 번째 대상으론 어린이용 기저귀가 채택됐습니다. 식약처는 추천수가 높은 청원을 골라 내년부터 분기별로 조사해 답변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강원도 속초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걸 본 3명의 시민들이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해경과 함께 50대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부산에서도 물에 빠진 선원이 1시간 만에 구조됐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바다에 빠진 승용차가 절반가량 물에 잠겼습니다. 보드 같은 거 없어요? 보드 하나를 해놔야지 항상. 곧이어 구명환을 착용한 시민 3명이 물에 뛰어듭니다. 20m가량을 헤엄쳐 들고 간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깼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던 순간 운전자의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나왔어? 네, 나왔어요 지금. 다행이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강원도 속초의 한 부두에서 50살 최모 씨가 탄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3,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전에 3명의 시민들이 최 씨를 구해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겠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했지 뭐. 어젯밤 10시쯤 부산시 서구의 부두에선 선원 61살 이모 씨가 배에 오르다 3m 아래 바다에 빠졌습니다. 밧줄을 붙잡고 1시간을 버틴 이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깥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지나던 행인 2명이 이 씨를 끌어올릴 수 있게 적극 도왔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덕에 물에 빠진 2명 모두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집안 청소나 물건 배달 같은 이른바 심부름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심부름 직원이 가정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혐의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 6월 심부름 앱을 이용했다가 분변을 당했습니다. 자녀 방에 가구들을 버리려고 일꾼을 집으로 불렀는데 범죄자로 돌변한 겁니다. 목에 되더라고요. 나 너랑 왔어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면 내가 얘 얼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A씨는 이 남성이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고 몸싸움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업무 때문에 집을 방문한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비슷한 전과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남성을 연결해준 심부름 앱 업체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대행해 주는 거고 후기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한테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 근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업체 측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 본인이 맞는지 정도를 확인한 뒤 알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받고 싶으면 못 받아요. 저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차관이 감금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유 위원장께서 5분에 정회를 하셨고 5분이 지나서 어디 계신지 상황 파악을 했는데 이곳에 강금돼 계셔서 어제 저녁 흑산공항 건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감론을 박 끝에 오후 7시 40분쯤 정회했습니다. 이때 박우량 신안군수가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따로 대화하겠다며 회의실로 들어갔고 신안군 관계자들이 집기로 출입문을 막은 겁니다. 고성과 소동 속에 결국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 불러주십시오. 다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2009년 흑산도 북동쪽 끝자락에 소형 공항을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흑산도가 세계적인 철새 이동 경로라는 점입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조류 300종이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항 부지의 98%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태계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환경부,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주민과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대전의 오월드 동물원이 우리를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뽀롱이를 원칙대로 소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박제를 하겠다며 요청했지만 여론이 부정적이라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한편 금강유역 환경청은 오월드 동물원의 퓨마 우리를 한 달 동안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 무대에 오릅니다. 방탄소년단은 나흘 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기금 즉 유니세프의 청년들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데 이 자리에서 3분 정도의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쯤 전남 영암군의 한 은행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한 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위패를 은행에 가져온 51살 김모 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1년여 전 외국인 고객에게 받은 100달러 지폐를 보관해오다가 환전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감식을 의뢰하고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가 지난 5월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울산의 한 여성 전문병원 원장 44살 신모 씨 등 병원 관계자 2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2014년부터 700차례 넘게 제왕절개와 복강경, 요실금 수술 등을 간호조무사 42살 안모 씨에게 맡겼고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시작할 때 박지원 의원과 문정인 특보를 모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사실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및 도착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 모실 수가 있나 했는데 결국은 다들 도착하셔서 일단 저희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구 순화동에 있는 저희 임시 스튜디오, 그러니까 특별 스튜디오에 좀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린다는 그 제작진의 얘기가 있는데 우선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박지원입니다.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예. 굉장히 급하게 지금 돌아가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오늘 모두들? 갑자기 백두산 일정이 추가돼 가지고 전혀 예측 못하다가 백두산에 가서 돌아오는 통에 조금 늦었습니다. 예,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도착했거든요. 근데 박 의원님이나 다른 일행들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백두산 인근에 있는 삼지연 공항에서 2호기를 타고 직접 서울로 오셨고요. 예. 저희 수행원들은 다시 이 고려항공을 통해서 평양 순환공항으로 그렇군요. 갔다가 거기에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 백두산 천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 순화동 스튜디오에 계신데 좀 얼떨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번째 백두산 천지에 갔습니다만은 오늘 하늘이 도와서인지 굉장히 청명한 날씨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첫 번째 가실 때도 혹시 북한 땅으로 해서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8.15 때 언론사 사장단들과 가서 천지에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2002년 임동원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하고 방북한 이후에 16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선 그 북한의 변화와 개혁, 발전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 평양만 하더라도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주민들이 활기에 차고 과거 16, 8년 전에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굉장히 그 희망적이고 가장 놀란 것은 적대적인 구호 그 벽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구호들만 군데군데 있는데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현수막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 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미국은 다 떼어버렸을 테고 뗀 다음부터 한꺼번에 다 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의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능라 5.1 경기장에 가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7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이번 방북 일정에 여러 가지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첫 정상회담 때 실무 책임자로 그러니까 18년 전에 평양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공식 수행했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사전 일정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런 5.1 그 체육관인가 뭐 거기에서 15만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저렇게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모든 과정을 미국의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특히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완전한 대성공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들, 특히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결말 지어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얘기, 뭐 개인적인 그런 1대1의 대화 시간도 있었고 아무튼 바깥으로 내놓지 않은 얘기들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가서 옮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뭐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합의서는 굉장히 그 성공적인 합의서인데 특히 그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이 동창이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완전 파기하겠다. 예. 이러한 것도 파격적이지만은 미국이 6.12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하겠다. 예. 이것은 미래의 핵을 없애겠다는 것으로서 특히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금도 플루토늄 이런 핵물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생산하지 않겠다 하는 확약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그러나, 박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방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래 핵이 아니라 뭐 계속 이제 그 관심거리는 현재 핵 혹은 과거의 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 리스트 그렇습니다. 내놓으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에서 과연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예. 이 합의서에도 박을 수도 없고 또 발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을 충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유엔 총회에서 만나서 잘 전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예.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에 올까요? 온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식사를 하면서 사석에서도 꼭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태반의 북한 간부들이 반대를 하겠지만은 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 그걸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했으니까 예. 뭐 그것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개별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지만은 예. 그 식사 시간에 테이블에서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예. 서울 방문 얘기가 그러니까 방문 기간 동안에 줄곧 나왔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상가 임대인이 같은 장소에서 더 장사를 하기 원할 경우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자기 건물을 같은 임대인에게 5년 이상 장기로 빌려주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네, 경남 진주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석 달 새 행인 2명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 있었습니다. 해당 터미널은 수십 년 전부터 위험하다는 지적과 또 이전 논의가 이어지던 곳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낡고 위험하지만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하기가 어려운 지방의 시외버스 터미널들을 담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터미널을 떠나는 버스만 하루 800대가 넘을 정도로 붐빕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석 달 사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오느냐. 사고가 난 지점은 바로 이 하차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려진 하얀 선을 따라 버스 6대가 정차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때는 하차하는 승객들과 버스들이 뒤엉켜 위험해지는 겁니다. 또 이쪽에는 매표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차장을 가로질러서 와야 합니다. 사고 이후 임시로 안전 펜스를 설치해뒀고 또 인도를 표시해뒀습니다. 하차장에 있는 6대 정차 공간이 찾아 진입하지 못한 버스들이 인근 대로와 횡단보도까지 차지합니다. 하차한 승객은 버스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인도랑 차도가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지어진 건 40여 년 전. 그 사이 건물은 낡고 부지는 더 비좁아졌습니다. 옛날에 하는 거라 지금 차들이 길에 끼잖아 이게. 옛날 차는 좁고 식당이 아주 빨리 사거든 이거. 실제 외곽에 새로 건물을 지어 터미널을 이전하자는 논의도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지 소유자인 터미널 조합과 인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유동인구가 많은 저런 게 시위각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은 상권도 붕괴되고. 2년 전 진주시는 민간 사업자를 찾았지만 반대는 여전합니다. 옮기고 나면 여기는 뭐 대책이 있냐 물쏘더라고. 경북 포항의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입구 주변에 커다란 출입 통제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건물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갔고 이 나무젓가락이 들어갈 만한 깊은 균열이 기둥을 따라 1m가 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도 출입 통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곳곳에 균열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원래 가게가 있던 곳인데 지난해 화재 뒤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벽과 기둥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인데다가 지진 뒤 균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하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년 전까지 지하에 입주해 있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지진이 나면 무너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가락 들어가다가 지금 엄지손가락에 쑥쑥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울해서 뭐 국가나 시나 도와줄 그 생각도 없고. 1층에 남아있는 가게들도 보험을 들기 어렵습니다. 못 듣는데 자기는 안 해주겠다 하는 그거라. 너무 오래돼, 건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불나도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있잖아요. 신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부지 선정을 놓고 둘러싼 갈등이 첨예합니다. 정작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에서 뭐 어떤 중심을 잡아가지고 유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곧 추석 비성행렬이 시작됩니다. 버스터미널은 비성길의 첫 관문이기도 한데요.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태양이 위대한 건 무한해서만이 아니라 깨끗해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서해의 작은 섬 죽도는 한화의 해피 선샤인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흘러서는 에너지 자립섬이 되었습니다. 햇살을 나눠 내일을 키웁니다. 한화.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평양의 가두 퍼레이드도 15만 명이 운집한 능라도 5일 경기장의 열기도 백두산의 맑고 푸른 하늘과 천지의 물도 내 집 같은 온전한 편안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경 얼마간의 혹은 그보다 큰 긴장을 동반한 것이었겠죠. 또한 그것은 지난 4월 겨우 몇 걸음 남쪽으로 내려왔던 상대방의 얼굴에서도 드러났고 그보다 2달 전인 지난 2월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앉았던 그의 동생의 얼굴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그동안 세상과 부딪히며 긁히고 다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쉼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타들어갔던 지난 여름을 겪어냈으니 며칠 동안의 쉼표는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올라간 것은 집값이요 떨어진 것은 일자리라 집으로 돌아왔고 또 돌아갈 것이지만 마음마저 온전히 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추석을 홀로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이 늘어난 것도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집이란
그립지만 한편으론 벗어나고 싶은 공간. 때로는 서로를 올가매서 상처가 되고 마는 공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그 모든 복잡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향하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픈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일본의 작가 나스메 소세키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던 시절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그 시대에는 차마 수줍었던 그리고 모두가 그 고백에서 서툴렀던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까? 한참을 머뭇거리던 작가는 결국 이런 문장을 내놓았다고 하죠. 달이 참 밝네요. 하긴 깊은 밤 함께 달을 바라보는 사이라면 그것으로 좋겠을 겁니다. 각자 집으로 향할 그 서툰 마음들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에게 단지 며칠 동안만이라도 평안한 쉼이 있기를. 서울에도 평양에도 그리운 고향 마을에도 휘영청 떠오를 저 달이 서툰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역시 뉴스는 남북의 정상이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었죠. 오늘 낮 영상이 뒤늦게 들어와서 일부에 모두 전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도 많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지금부터는 일부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중심으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보신 다음에 문정인 특보를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함께 백두산 천지로 가는 케이블카에 오릅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김 위원장이 천지로 향하는 걸 제안합니다. 천지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가서 천지가 나무라지면 않는다. 천가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자 두 정상은 각자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득성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면 그리움의 산이 되니까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아의 관계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어 그동안 방북 일정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연설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을 오시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 천지의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기념 사진도 남깁니다.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네. 자, 여기서 소감 담을게요.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어제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에 그 의미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양 현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죠.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도도 해드렸는데 앞으로 진행될 북미 간 협상 전망까지 문 특보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남공항에서 곧바로 저희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백두산 갔다가 지금 삼지연에서 순안공항 와서 비행기 갈아타고 다시 성남으로 왔죠.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 천지에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천지에서 왔죠. 새벽 근데 4시부터 가셨습니까, 거기? 새벽 4시에 가서 비행기 타고 삼지연 가서 삼지연에서 또 장군봉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천지 내려가고 보고 그다음 삼지연 초대소에서 점심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서 순안공항 와서 거기 다시 갈아타서 성남 비행장까지 왔죠. 거의 못 주무시고 다니시겠습니다. 뭐 어저께 5일 경기장에서 끝난 게 한 11시경에 끝났거든요. 그때 뭐 호텔 들어오니까 11시 반, 그러니까 12시경인데 뭐 짐 정리해서 미리 맡기고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갔으니까 뭐 2-3시간밖에 못 잤죠. 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게 좀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그 혹시 뭐 플러스 알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당장 그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며칠 뒤면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글쎄요. 트럼프 미 대통령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엄청난 변화라든가 굉장히 익사이팅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소 하는 말투인지 조금만 좀 하면 이렇게 좀 부풀리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끔 갖는데 아니면 진심으로 무엇을 받은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뭐 폼페오 국무장관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게 비엔나에서 백인 특별대표하고 북측하고 협상 시작하겠다. 예. 그리고 본인은 뉴욕에서 또 만나겠다. 본인은 바로 또 리영호 외무상에게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유엔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의미를 부여했던 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그 유관국 참관 하에서 폐기하겠다는 건 상당히 그 고무적인 발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적인 트위트에 주목을 할 필요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결국에 북한하고 협상할 용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해온 미래 핵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더 갖지 않겠다, 실험도 하지 않겠다, 폐쇄하겠다, 검증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핵 혹은 과거 핵으로 표현되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소와 수량과 이런 리스트 전량을 과연 주겠느냐? 냉정하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그걸 다 내놓는다는 것은 어떠한 보장이 없이 매우 그 정권으로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김영철 위원장하고도 직접 그 문제 갖고 얘기도 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 선생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더니만 미국에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내가 내 주장을 하니까 미국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항상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 신고 얘기도 넌지시 얘기하는데 그 북측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예요. 지금 북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의 수량에 대해서 지금 북이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이 또 정보 추정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북이 우린 이런 걸 가졌다고 신고 리스트를 제출한다고 보세요. 그럼 미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서로 괴리가 생길 수 있죠. 괴리가 생기면 그 판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신뢰를 쌓자. 신뢰를 쌓아서 우리가 위험 회피, 즉 해징을 할 경우에 그것을 미국은 치팅, 그것을 완전히 속임수 쓰는 거라고 이렇게 볼 텐데 그런 그 간극과 괴리를 없애자. 그러려고 하면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 구축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은 그러면 신고하는데도 훨씬 자기들이 부담이 덜할 것이다. 부담을 더하고 안심함을 갖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 협상이 파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북측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쪽에서 뭘 내놓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이 서로 의심과 의심이 지속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건 것인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뭐 그냥 보자면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뭐 정치적 선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 있고 그다음 북이 또 다른 걸 가질 수도 있고 미국이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또 종전선언이 안이 다를 수도 있죠. 종전선언의 그 컨셉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아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정부가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53년 이후에 지속되었던 아주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대 관계를 종식시킨다는 걸 정치적으로 선언하자. 예. 그리고 평화협정이 또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정전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예. 군사분계선도 유지하고 유엔군 사령부도 유지하고 중립군 감시위원단도 유지하는 상태에서 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동시켜서 나가자는 기본적인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또 북한하고도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미국하고도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협상이 잘 돼야 예를 들면 금년 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겠죠. 그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아직은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 충분한 어떤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생각한 대로 금전 내에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다시 핵리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핵리스트를 그야말로 100% 다 상대국에 내놓는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양국이 열전 관계로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의 표적지로 삼을 수 있는 리스트를 다 준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어떤 신뢰관계, 예를 들면 종전선언 정도의 신뢰관계로 인해서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했지만은 평화조약의 서문과 같은 서론과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북한이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그다음 갖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 사찰을 해야 되고 사찰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신고하고 그들 같이도 결국에 다른 분야로 소위 그 전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텐데 북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만 그럼 미국은 뭘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보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원하는 것은 그다음 쉽게 해서 연락사무소 같은 교환하고 그다음에 국교 관계를 수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군사적 보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는 것. 그거 포함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핵 군사적 위협을 가지 않다는 것을 일종의 확정해주는 그런 선언 같은 걸 채택해주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 경제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넣어서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필요한 게 바로 비엔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협상이겠죠. 알겠습니다. 로드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20% 정도의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즉 100% 불가역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 정도만 진전이 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건 이미 불가역이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그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20% 내지 30%가 된다면 지금 미국은 100% 내놓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20% 정도의 불가역이 완성되면 미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얘기처럼? 거기는 강경파도 많아가지고. 20%의 과학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마 방식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평양선에서 얘기한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소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조건은 싱가포르 선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영변에 지금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플루토늄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가령 지금 미국은 북한이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데 그중에 10개, 20개 정도를 미리 소위 북한이 제시하고 그것을 폐기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신고 사찰 이 과정을 겪지 않고도 상당히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거기에다 이제 ICBM 같은 것을 쉽게 얘기해서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20%를 넘을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두 가지를 제가 종합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아까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직전에 친서가 하나 더 갔다. 네. 트럼프 쪽으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것과 그리고 예, 우선 그걸로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공개되지 않은 얘기, 즉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얘기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즉 우리가 알지 못했던 친서의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1대1로 전달할 내용이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그것은 혹시 과거의 핵,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핵에 관련된 것일까요? 그거는 저야 아는 바가 없고요. 가령 그냥 지난 8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4차 방북을 취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쪽 소스에서 들은 얘기는 그때 폼페오 장관이 생각했던 것은 자 종전선언을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소위 부분적 신고하고 그에 대해 사찰을 하자. 그리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결국 김영철 위원장이 이제 폼페오 장관 앞에 서한을 보내고 서한에 결국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다는 건데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지금 하나는 제일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신고와 사찰 대 종전선언의 문제인데 물론 대통령께서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거에 관한 문의는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정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뭐 하여간 두 분 사이에 식사할 때마다 식사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회담 이외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사실상 핵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당히 깊은 논의가 오고 갔고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오겠다고 매우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북미 간 회담이 생각대로 잘 안 돼도 그래도 올까요? 그건 아마 오겠죠 뭐. 왜냐하면 북미가 교착되면 될수록 남북 간에는 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중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거는 뭐 그 분명히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때도 뭐 그것은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 거냐는 얘기에 대해서 뭐 이왕이면 금년 내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눈이 좀 충혈되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첫 키워드는 백두산의 사진사로 잡았습니다. 사진사가 따로 있었겠죠? 공동취재단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른 사람 한 명도 사진을 찍으려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일단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오늘 오후 백두산에서 처음 서울로 전송된 사진입니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천지를 배경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장군봉에 오른 뒤 천지에 손을 좀 담가보고 싶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가 제일 천지를 보기 좋은 곳이다. 여기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포즈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위원장과 함께 손을 들어야겠습니다 해서 저 포즈가 나왔습니다. 아마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훗날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을 법한 사진인데요. 저 사진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위치 선정을 잘해서 저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예 전망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 그리고 남측 수행원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에도 다른 사람이 찍으려고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모시고 남측 대표단 오늘 대통령님 모시고 가면 사진 찍으시죠. 제가 찍어드리면 제가 찍어드리죠. 진짜로 찍지는 않았죠? 예. 찍어드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카메라를 잡으려는 액션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북한 내에서는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찍어드리지요 하는 말 자체도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겠네요. 저 사진은 네. 공동 취재단이 찍었는데 바이라인이 김정은 위원장이 될 뻔했습니다. 예. 여기서 바이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찍은 사람 누구? 예, 바이 포토그래프트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영어 쓰시느라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준비된 백두산으로 예. 잡았습니다.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은 그제나 어제 이루어졌다고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전에 미리 조율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의 시선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문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복장입니다. 앞서 봤던 사진을 잠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코트를 입고 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두꺼운 패딩을 입은 모습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수행원 일부도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백두산에 가는 걸 미리 예상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왔고요. 예. 또 하나의 장면도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천지에 가서 저렇게 생수병에 백두산 천지물을 담으면서 한라산 물을 갖고 왔어요.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역시 한라산 물까지 준비했다면 천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한라산 물 하면 이게 지금 그 규정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백록담 물인지 그렇습니다. 예, 기슭에서 나온 물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라산이 거의 제주도랑 비슷한 크기로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측에서 미리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예. 역시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등 특별 수행원들이 천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대기업 회장들이 의외로 단체복 비슷한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저 옷은 아웃도어 업체인 모 업체가 공급한 건데요. 예. 이 업체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긴급히 옷 500벌을 요청해서 아무래도 단체 주문이니까 40% 할인가에 급히 어제 납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0%를 깎았습니까? 재벌 회장들이? 재벌 회장만 입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통일부에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알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업체가 미리 깎아줬는지 할인을 요청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옷들은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떠난 수송기에 실려서 북한에 갔고요. 예. 그래서 공급이 됐습니다. 긴급하게 좀 따뜻한 외투가 공급됐다는 것은 백두산에 갈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예. 또 앞서 봤던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도 예.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백록담 물을 가져온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으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그건 아니고 시중에서 파는 제주도산 생수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삼자 들어가는 거요? 예. 예. 많은 영상에 노출이 잠깐씩 됐었는데 예. 어쨌든 제주도산 생수가 백두산에 갔습니다. 예. 빨리 하죠. 세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송이 자연송이로 잡았습니다. 송이가 2톤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산 송이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선물로 2톤을 보냈습니다. 송이버섯은 500g씩 모두 4,000상자에 포장돼서 예.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 4,000명에게 고령자 순으로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송이버섯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언론사에도 나누고 그랬었다는데 이제는 안 되죠. 김영란법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오고 조금 쌀쌀해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석 연휴 첫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when that moon is